저녁 시간 텔레비전을 켜면 을에 나오는 풍경이 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뉴스 진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중동 지역의 지도를 가리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전투기가 날아가고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지도를 가로지르는 붉은 화살표들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이 막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내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가 화면에 등장해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일 동안 쓸 수 있는 비축유, 즉 비상용 기름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으니 당장 경제가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채널을 예능 프로그램으로 돌립니다. 당장 내일 출근길에 차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사막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삶을 당장 흔들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텔레비전 속 나라 경제는 200일이나 버틸 수 있다며 끄떡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지갑은 단 몇 주 만에 비명을 지르게 되는 걸까요? 배달 음식을 시키려다 멈칫하게 되고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채우다 슬며시 물건을 제자리에 내려놓게 됩니다. 중동에서 총소리가 났을 뿐인데 왜 우리나라 골목 식당 사장님의 한숨은 깊어지고 평범한 직장인의 마이너스 통장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거 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으며 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섰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름값이 오르면 차를 덜 타고 연탄을 아껴 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주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숫자로 돈이 오가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는 중동의 위기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 집 안방까지 쳐들어옵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것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타고 넘어온 위기는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우리가 먹는 밥상, 그리고 우리가 평생 모아둔 통장의 숫자까지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편안하게 안방에서 뉴스를 보던 우리는 어느새 가장 거센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편안한 삶을 지탱해주던 시스템은 더 고도화되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시스템이 흔들릴 때 우리가 입는 타격은 과거보다 훨씬 깊고 빠릅니다. 도대체 우리의 일상과 저 먼 바다의 물길 사이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수많은 숫자들이 매일 쏟아지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때리는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주유소 앞 전광판에 찍히는 기름값과 매달 우편함에 꽂히는 전기요금 고지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바닷길이 막히면 배가 들어오지 못하니 기름값이 서서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바닷길이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니었고 단지 시설 일부가 타격을 입었을 뿐인데 단 하루 만에 국제 기름값이 15%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10명 중 한두 명이 갑자기 기름을 더 사겠다고 아우성을 친 것과 같은 혼란이었습니다. 만약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원유의 절반 이상이 지나가는 폭이 고작 34km밖에 되지 않는 좁은 목구멍 같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해협 봉쇄 뉴스가 뜨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동네 주유소의 기름값은 1리터에 3,000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로 보면 기름값이 2배 가까이 뛰는 셈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화물차를 몰고 전국을 누비는 60대 김 씨는 한 달 기름값으로 200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순식간에 400만 원으로 뜁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 생활기로 쓰던 사람에게 갑자기 2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내 월급은 10원 한 푼 오르지 않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월세가 하루아침에 2배로 뛰어오른 것과 똑같은 충격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총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매일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차를 덜 타는 식으로 대비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당장은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닷길이 막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가 미친 듯이 치솟아도 이번 달 고지서의 숫자는 평온합니다.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전기를 평소처럼 씁니다. 하지만 그 차액은 고스란히 전력회사의 천문학적인 적자로 쌓이게 됩니다. 전력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면 결국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석 달 뒤 억눌렸던 비용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고지서에 찍힙니다. 여름철 에어컨을 켜야 하는 자영업자, 24시간 기계를 돌려야 하는 동네 작은 공장 사장님들은 이 고지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피할 틈도 없이 날아오는 이 두 개의 총알은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한쪽에서는 매일매일 나가는 생활비가 피를 말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몇 달 뒤 날아올 거대한 청구서가 숨통을 조여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늘 200일치의 비상용 기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창고에 쌀이 가득하다고 해서 당장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쌀을 씻고 밥솥에 앉혀 밥을 지어야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캐낸 검고 끈적끈적한 원유는 그 자체로는 자동차에 넣을 수도 공장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 원유를 끓이고 걸러내어 우리가 아는 휘발유, 경유, 등유로 만들어주는 거대한 밥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유 공장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정유 공장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장들이 중동에서 오는 원유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특정 대형 정유사의 경우 그 주인이 바로 중동의 거대 석유 기업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바닷길이 막혀 이 기업으로부터 원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정유 공장은 동네 빵집처럼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는 곳이 아닙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가동을 멈추면 파이프 안에 굳어버린 찌꺼기를 청소하고 다시 온도를 높여 정상적으로 기계를 돌리는데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반년이 걸립니다. 정부가 창고에 자물쇠를 열어 비상용 원유를 꺼내준다고 해도 그것을 기름으로 만들어줄 공장이 멈춰서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쌀은 있는데 밥솥이 고장나버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정부를 원망하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정부가 일을 못해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동 말고 다른 곳에서 기름을 사오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도 기름이 나니까요. 맞습니다. 수입하는 곳을 다양하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원인, 즉 물류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바닷길과 미국에서 출발해 지구를 반바퀴 돌아오는 바닷길은 그 거리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거리가 2배 늘어나면 기름을 싣고 오는 배도 2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거대한 기름배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당장 내일 배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딱 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정된 배를 차지하기 위해 돈을 더 얹어주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났을 때 바닷길이 막히자 배를 빌리는 비용이 순식간에 10배 이상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야 하는데 비가 오고 택시는 없으니 기본 요금 3,000원짜리 거리를 3만 원을 주고 타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기름값보다 기름을 실어오는 배달비가 더 비싸지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구조적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거대한 배들은 사고나 전쟁의 위험에 대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동네에서 운전할 때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도로에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배들의 보험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곳은 영국 런던에 있는 세계적인 보험 회사들입니다. 만약 중동 지역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바닷길이 위험해지면 이 콧대 높은 보험회사들은 즉각 그 지역을 전쟁 위험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수십 배로 올려버리거나 아예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해버립니다. 보험이 끊긴 배는 항구를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무리해서 배를 띄웠다가 미사일에 맞기라도 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배와 기름값을 선박 주인이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홍해 근처에서 무장단체의 공격이 있었을 때 바닷길을 지나는 배들이 절반 이상 뚝 끊긴 것도 미사일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배에 걸려있던 보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동이라는 물리적인 통로가 막히고 배를 구하는 물류비가 폭등하며 금융시장의 보험마저 끊어지는 이 삼중고가 겹치게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200일의 여유는 칠판에 적힌 숫자일 뿐, 현장의 복잡한 톱니바퀴들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현장의 숫자를 봅시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자원 위기가 닥치면 기름을 많이 쓰는 운수업이나 공장들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고 첨단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옛날처럼 기름 좀 안 들어온다고 나라 경제가 무너지겠어? 라고 자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착각입니다. 첨단 산업이라는 화려한 성벽은 낡고 투박한 에너지라는 기초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기둥인 반도체 공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한 방에서 로봇 팔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칩을 만들어냅니다. 이 거대한 공장은 단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그야말로 재앙이 벌어집니다. 공장을 돌리던 전기가 멈추는 순간 기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수십만 장의 반도체 원판들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합니다. 다시 기계를 닫고 조여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만 몇 주가 걸리고 그동안 날아가는 돈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공장에 끊임없이 전기를 대주는 발전소들은 무엇으로 돌아갈까요? 상당수가 천연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가스의 아주 많은 양이 바로 중동에서 옵니다. 비단 전기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깎고 씻어내는 데 들어가는 수많은 화학물질들, 그 어려운 이름의 첨단 소재들 역시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중동에서 들여온 석유 찌꺼기를 가공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전쟁은 저 멀리 사막에서 벌어지는데 그 파편은 우리나라 최첨단 반도체 공장의 심장부에 정확히 꽂히게 됩니다. 반도체 공장만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을 둘러봅시다. 전국에는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경우 우리 국민 한 사람이 간접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추가 비용은 1년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어섭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돈이 우리들의 얇은 지갑에서 빠져나가 허공으로 증발하는 셈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볼까요? 동네에서 작은 커피숍을 하는 이 씨는 최근 납품받는 플라스틱 컵과 빨대 가격이 30%나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플라스틱의 원료가 석유이기 때문입니다. 배달기사 오 씨는 오토바이 기름값만 오른 게 아닙니다. 오토바이 타이어, 엔진오일 가격까지 덩달아 올랐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박 씨는 비료 가격이 무섭게 뛰어올라 아예 농사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비료 역시 천연가스를 이용해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합성섬이요. 매일 쓰는 화장품, 아이들의 장난감, 심지어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알약의 캡슐조차 석유화학의 결과물입니다. 중동의 바닷길이 막히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트 진열대에 놓인 거의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매일 아침 새롭게 덧붙여집니다. 월급은 200만 원, 300만 원 그대로인데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40만 원, 50만 원씩 늘어납니다. 이건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4,200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가 이익을 보는 구조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물건값이 오르고 생활이 팍팍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모이면 실물 경제의 위기는 순식간에 금융의 위기로 모양을 바꿉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구조적인 문제를 가장 깊이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의 타격은 서서히 살을 에어오는 고통이지만 금융의 붕괴는 단숨에 목숨을 끊어놓는 치명상이기 때문입니다.